안녕하세요. 식디의 책라디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낭만적 속물들이란 책을 준비했고요. 전보라 작가님이 지은 책입니다. 연애 이야기입니다. 작가의 실화, 작가가 겪은 이야기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고요. 오늘 제가 읽을 챕터는 챕터 3. 우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건 연애뿐이었다 라는 챕터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일기예보는 보고 다녀야죠. 나는 사랑에 관대하면서 동시에 보수적인 편이라 흔히 말하는 어장 관리를 전혀 못하고 이제 좀 확실히 합시다 하고 먼저 선을 긋는 편이다. 이런 적도 있었다. 친하게 지내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언젠가부터 나에게 이유 없이 선물을 주거나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에 혹시 너 나 좋아하니?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봤다. 당연히 그 애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했고 나는 그래, 그럼 나 좋아하지 마.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거든. 이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나중에 듣고 보니 그 애는 날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물어보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며 고백도 안 했는데 거절당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툴툴댔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아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다. 나는 한번 연애의 물결을 타기 시작하면 온몸을 실는 스타일이라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연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끔 헛다리를 짚은 적도 있는데 나로서는 조금 억울할 때가 많다. 분명 단둘이 밥도 먹고 새로 개봉한 영화도 단둘이 몇 편 보고 용건 없이 카톡을 주고받기도 했으니 이 정도면 연애라 부름직하다 싶어 먼저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돌아보니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단지 호의였고 배려였지 연애는 아니었다는 그들의 말에 허무와 억울함에 몸서리치는 건 언제나 적당히 눈치 보고 능숙하게 밀고 당기지 못한 나의 몫이었다. 그때마다 내 기분은 이랬다. 환절기에 일기예보를 안 보고 나갔다가 다들 아직 코트를 입고 있는데 혼자만 반소매를 입고 있는 기분이랄까. 날이 따뜻한 줄 알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들고 나갔더니 손이 시리고 이가 덜덜 떨리는 기분이랄까. 뻘쭘하고 창피하고 일기예보는 왜 안 보고 나왔나 후회도 되고 추운 날씨가 야속하기도 한 거다. 아직은 추울 거라고 미리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카디건이라도 챙겼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난 혼자 감기에 걸렸다. 일기예보를 안 본 내 탓이지만 그건 그런데 말이다. 칼바람이 불면서 따뜻한 봄날인 척한 날씨에도 조금의 책임은 있지 않을까? 나 혼자만 감기에 걸린 게 영 억울해서 말이다. 미련을 버린다는 거. 작년 겨울 홀로 제주도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떠났다. 3년째 붙잡고 있던 소설을 끝내겠다는 다짐과 6개월째 끌고 있던 모호한 관계를 끊어보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떠난 여행이었다. 실은 아직 반도 넘게 남은 소설을 끝낼 자신도 여전히 다부럽지 못한 그 관계를 먼저 놓아버릴 자신도 없었다. 다만 내게 휴식을 주고 싶었다. 나는 꽤 많이 오랫동안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늦게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은 그대로 숙소에 들어가 쉬기로 했다. 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요양 온 환자였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숙소 근처에 있는 예쁜 카페에서 당근 케이크와 따뜻한 라떼로 아침을 때웠다. 낯선 풍경에 제주 여행으로 들뜬 사람들, 그리고 2월이지만 춥지 않은 날씨에 마음을 빼앗겨 나는 한동안 소설도 그 사람도 떠올리지 않은 채 그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래, 이게 내가 이곳에 온 이유였다. 도무지 분리되지 않는 일상으로부터 동떨어지기 위한 물리적 거리감이랄까. 그리고 그때 내 귀에 들린 목소리에 나는 이내 정신을 차렸다. 미련 버려. 차에서 저걸 주워서 계속 들고 다니네. 버려야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내 뒷자리에 있던 2살배기 아이의 엄마였다. 아마도 아이가 쓰레기를 주워 버리지 않고 계속 들고 다닌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말은 애꿎은 나의 귓바퀴에 걸려 계속 윙윙 거렸다. 미련을 버린다는 거, 버려야 하는 걸 주워서 계속 들고 다니는 거, 불편하면서 계속 떨어뜨리면서 귀엽고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 내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 몇 달째 놓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었는데 미련이라는 단어가 꼭 맞았다. 아마 하늘에서 누군가가 날 내려다보고 있다가 어휴, 저 미련 곰탱이 저기까지 가서 저러고 있네 하는 마음에 그 엄마의 입을 벌려 내게 말해준 건 아닐까 싶었다. 아이에게 미련 버려라는 말을 하는 엄마는 드물지 않나? 생각해보면 그렇다. 겨우 2살배기 아이가 무엇에 미련이 남는다고 그걸 버리지 않을까. 그저 좋아서 들고 있었겠지. 아이는 이내 물건을 버렸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미련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봤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왜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이 관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자꾸 들어서였다. 미련이라는 감정은 어떤 열렬한 감정을 떼어내려다 스티커 접착체처럼 지저분하게 남은 것이지 단순히 호기심으로 잠깐 가벼운 호감에 취한 것으로 생기는 감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생기려면 이전에 열렬한 감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감정은 대개는 사랑이고 가끔은 정의 구현, 분노 표출, 강렬한 욕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미련이 응축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이미 시작된 것의 미완결성이다. 아무리 열렬한 감정이라도 마음껏 다 쏟아냈다면 우리는 미련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이 클수록 몇 배쯤 더 후련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지독한 투쟁 끝에 얻어낸 승리는 더 값지고 행여 패배하더라도 제대로 끝이 난다면 오히려 깨끗이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간 것에 대해 어떤 결말도 없이 침묵해버린다면 우리는 응당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련이라는 감정은 한번 발현되기 시작하면 나 혼자서 해결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내게 미련을 갖게끔 만든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 때까지 나는 찝찝하게 미련을 손에 들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미련이라는 감정이 가장 싫다. 무심결에 들은 말에 이렇게까지 미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이유는 내게 미련을 남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서였다. 내가 제주도까지 낑낑거리며 들고 갔던 이 미련은 나는 정말 열렬한 진심이었고 우린 분명 무언가 시작했으며
아무것도 종결된 것이 없었다는 뜻일 테고, 그렇다면 그에게 따져 물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만약 그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혹시나 헷갈려 무언가 시작했더라도 제대로 끝내주었다면 내게 이렇게 미련이 남지는 않았을 테니까. 나는 서울로 돌아가면 그에게 꼭 이야기할 것이라 다짐했다. 내게 미련이 남게 만든 당신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사랑해주고 말고는 분명 당신의 자유지만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면 미련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입장 정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요구할 것이다.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발을 뗄 때 뒷걸음질 쳐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물론 노라는 대답을 들어도 괜찮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지만 분명한 건 그 아픔은 미련보다 더 길진 않을 것이다. 제주도에 있는 내내 단내가 날 때까지 미련을 곱씹은 덕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 이야기를 비로소 끝낼 수 있었다. 그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지만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내일 당장 미워할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조금도 미련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 쏟아냈고 그에게 힘껏 책임을 물었으며 서로 입장 정리를 말끔하게 마쳤으니까. 미련을 버린다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다. 연애는 마음이 머리를 이겨먹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나는 연애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진 않지만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주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드러내고 더 많이 좋아하고 주고 싶은 걸 마음껏 내어주는 편이다.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밀당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기고 당겨서 폭 안겨있다면 모를까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을 밀어내야 하는 것에 대해 자기 설득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밀당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다들 한다기에 한번 해보려는 것뿐. 하지만 나는 이 실패를 응원한다. 오히려 축복해주고 싶을 정도다. 적당히 밀고 적당히 당겨야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사람을 굳이 내 옆에 붙여놓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애써가며 관계를 유지해 나갈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연애의 밀당,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 연애의 필수 조건이라면 나는 결코 연애 지상주의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따위 감정 싸움이 연애라면 내게 흥미도 의미도 없고 또 어지간히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밀당이 연애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지만 나는 여전히 수많은 연애 지침서에 나오는 밀당의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하지 못한다. 특히 썸에서는 밀당이 거의 신의 한 수인 것처럼 표현되는데 그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다들 겁쟁이인 건지 아니면 아슬아슬하고 언제든 발을 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가벼운 관계를 지향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든 좀 확실히 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연애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밀당을 못해서가 아니라 굳이 밀당을 해서라고 난 믿는다. 진짜 연애다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밀당을 하지 않으니까. 만약 당신이 어설프게라도 연애를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외로워서 누구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니 그냥 우리 서로 속 편하게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안 될까? 배려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눈치 없이 굴자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말로 흔들어 놓지 말고 그 한마디를 할까 말까 고민하며 혼자 속 태우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다. 내게 가장 행복한 연애는 지금 문자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쉽게 볼까봐 30분 꾹 참았다 문자를 보냈더니 그 사람의 답장 속도가 조금 빨라졌을 때가 아니었다. 진짜 연애 행복은 일어나자마자든 잠들기 전이든 그가 답장하지 않아도 문득 생각났을 때 언제고 그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가 그 표현을 언제든 기쁘고 벅차게 받아주었을 때 느끼는 것이다. 내가 계산하지 않고 마음껏 줄 때, 그리고 그 역시 계산하지 않고 내게 마음껏 주어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일일이 셈하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진짜 연애를 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도 된다. 진짜 연애는 마음이 머리를 이겨먹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덜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늦은 밤 한강을 끼고 달리던 차 안에서 누군가 내게 물어온 적이 있었다.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백히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 사이도 아닌 관계에서 나올 법한 질문은 아니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고 대답했다. 그건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핑계죠. 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하고 되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 질문 때문에 나는 그가 사랑 앞에 도망가는 치사한 사람은 아닐 거라 확신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의 이유와 헤어짐의 이유가 공존한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만남과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헤어짐도 있고, 식사처럼 일상적인 만남과 재채기처럼 간단한 헤어짐도 있다. 그리고 꽤 많은 경우에 만남의 이유가 헤어짐의 이유가 동일한 것을 목격하기도 한다. 처음엔 그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좋아서 만났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웃음소리에 결국 헤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과묵한 면이 남자다워 보여서 만났다가 과묵하다 못해 답답해서 헤어짐을 택하는 경우도 꽤 많다. 어쩌면 만남을 시작하게 만든 기대가 헤어짐을 선택하게 만드는 실망으로 대치되는 과정을 우리는 연애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요즘은 더 흔하게 썸만 실컷 하다가 연애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사랑을 시작 또는 유지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이유를 듣게 된다. 너무 바빠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 내가 봐도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서, 내 마음을 나도 알 수 없어서 등 대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별의별 이유를 다 가져다 댔지만 연애를 시작 또는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이유의 뿌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갈 만큼의 사랑이 없어서다. 그 문제가 사회 영역인지 수리 영역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또 그 문제의 배점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모든 연애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중요한 건 그 문제가 내가 가진 사랑보다 크냐 작냐의 문제니까. 이 경우와 반대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싸우다가 결국 다시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오만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아직 다 못 쓴 사랑이 남아서 그렇다.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곳간에 모아둔 사랑을 갉아먹다 곳간이 비는 순간
그 사랑은 비로소 끝이 난다. 그래서 싸움의 빈도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곳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쌓아 두었느냐이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억지로 포장하고 또 포장하다 보면 결국 남는 건 거치장스러운 포장지와 그 속에 초라해진 마음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인 것 같다. 사랑에서 헤어진다는 말은 그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뜻에 불과하고 세상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건 없으니까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 있기에 사랑을 포기한다. 아, 그래서 차 안에 있던 우린 어떻게 됐냐고? 그는 내게 덜 사랑한다는 말 대신 그럴싸한 핑계를 댔고 나는 그 핑계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거기서 우리 인연은 끝났다. 그렇다. 모든 관계는 덜 사랑하기 때문에 끝이 난다. 나는 당신에게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이 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은 6년 전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비를 탈탈 털어 다녀온 유럽 여행에서 구매한 77만 원짜리 프라다 숄더백이 전부다. 나는 당시 세상 물정도 모르는 데다가 유럽 사정은 더더욱 몰라서 겁도 없이 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현금으로 환전해 갔다. 남들은 캐리어를 침대에 자전거 자물쇠로 묶어두고 가방에도 자물쇠를 잠그고 다니는데 나는 캐리어에 몇백만 원을 그냥 넣어두고 에코백 하나에 모든 짐을 때려넣고 심심하면 지갑을 흘리고 다니는 참 순진무구한 관광객이었다. 평소에 자잘한 무력은 많은 편이었지만 명품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유럽까지 간 마당에 아울렛에서 반값이면 산다는 명품 가방 하나 사오지 않으면 아마도 20대 내내 명품 가방은 내 인생에 없겠구나 싶어 큰맘 먹고 피렌체에서 아울렛에 들렀다. 그리고 10유로짜리 25인실 닭장 같은 곳에서 자고 1유로짜리 맛없는 요거트로 끼니를 때우며 아낀 돈으로 어디에나 맬 수 있지만 프라다 로고가 가운데 박혀있는 반값 세일 중인 가죽 숄더백을 구매했다. 난 그때 진짜 가죽은 차갑지 않고 조금 따뜻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현금 박치기로 가방을 구매한 후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절대 이 가방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 비가 오면 가슴에 품지 않고 머리 위로 비를 가리리. 가방은 도시로 옮겨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해서야 첫 개시를 할 수 있었다. 만질만질한 검정 가죽 가방에 어울릴 만한 셔츠를 입고 밖을 나선 순간 갑자기 억수 같은 소나기가 내렸다. 나는 곧장 옆 마트에서 빵 하나를 구매한 후 받은 비닐백에 프라다 가방을 고이 접어놓고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숙소를 향해 달렸다. 그리고 속으로 계속 혼잣말을 했다. 첫날이라 그래. 가방이 비싼 거라서가 아니라 가죽이라 그런 거야. 숙소에 도착한 후 비에 흠뻑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한 후 그날은 숙소에서 쉬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감기에 걸려 나는 빈에서의 3일 동안 하루밖에 관광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쩌랴. 우리 몸은 금방 회복되지만 비 맞은 가죽 가방은 회복이 되지 않으니 각별히 관리해줘야 한다. 게다가 그 가방이 내 평생 처음 가져본 사치품이라면 더 소중히 다루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때가 타고 여기저기 생활 상처가 났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결혼식이 있는 날이 되면 이 가방을 든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좋은 가방이 생긴다 해도 비가 오는 날 머리 위로 이 가죽 가방을 드는 날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 눈에 띄는 상처가 없지만
잔 상처가 아주 많은 예민한 양가죽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무엇이든 지나간 자리에는 꼭 자국이 남는다. 헌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치고는 조심성이 없어서 벌써 여기저기 때가 타고 크고 작은 상처가 났다. 가끔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예민한 마음이 아니라 아스팔트 바닥 위에 그냥 던져도 상처 하나 나지 않는 조금 더 튼튼한 마음을 타고났다면 나도 상대방도 조금은 편해졌을까? 생활 상처쯤은 티가 나지 않는 사피아노 가죽이었다면 상처가 조금 덜 눈에 띄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무데나 둬도 괜찮은 캔버스 천이었다면 내 연애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흔히 사랑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한다. 내가 뭐뭐 했다면 이 연애의 결말이 달라졌을까 하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이 되고 싶다. 내가 없으면 불편해서 나의 쓸모가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날 얻기 위해 다른 걸 포기하고 날 얻고 나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고이고이 모셔뒀으면 좋겠다. 나를 욕심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충분히 기꺼이 그런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줄 용의가 있다. 적어도 그 사람은 결코 날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테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날에도 가끔 꺼내 나를 잘 소재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날에는 나를 자랑하듯 꺼내들 테니까 말이다. 어차피 우리 마음은 모두 재활용이다. 누군가가 험하게 쓰기도 하고 소중히 다루기도 하면서 손때가 탄 물건이다. 그게 내가 받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고 또 내가 그에게 줬던 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값진 빈티지 에디션이 될지 그나마 분리수거가 가능한 재활용이 될지 그것도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소각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가치는 주고받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룰 것이냐에 달려있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의 먼지를 털며 한켠에 주의사항을 적어둔다. 주의. 다른 마음보다 예민한 재질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들여다보세요. 약속된 기다림은 잘 견디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불안을 잘 느낍니다. 쉬운 관리 요령. 사랑한다는 말보다 보고 싶다는 말이 더 잘 먹힙니다. 급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처가 났을 때는 지체 없이 만남을 이용하세요. 가장 추한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어요. 내 연애도 암흑기가 있었다. 남의 맘은 물론이고 내 맘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제멋대로 널뛰어 내 눈에도 내가 참 사랑스럽지 않았던 그때. 어쩌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만큼 더욱더 사랑에 매달렸다. 사치스럽게 이상형 같은 걸 만들어 놓을 여유도 없이 나이가 많든 좀 못생겼든 성격이 지랄맞든 그저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달까?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그땐 이렇게 날 알아봐주는 사람 한 명이 없었다. 그때 나는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게 사랑 앞에 가장 추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해달라고 조르는 게 억지라고 생각했고 진심과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나를 다 내던지지는 못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물은 적이 없었다. 그땐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증을 받는 것이 꼭 사형 선고처럼 두려웠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건
언제나 날 약자로 만들었다.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나 혼자서 추측하고 염려했다.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는 멈춰버린 채팅창에 놓인 내 마지막 문자를 보며 이렇게 보냈으면 답장이 왔을까?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그렇게 조사 하나, 단어 하나, 이모티콘 하나까지 쪼개 나를 책망하기에 이르렀다. 나의 마음은 무시당했고 그럴만하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 이틀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쳐내기에 이르렀다. 상대방에게 제대로 해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 멋대로 관계를 정리해버렸다. 꼭 가족오락관에서 시간이 되면 터지는 시한폭탄을 들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에게 넘겨버리듯 조급하게 굴었다. 그 거절감이라는 폭탄이 나에게서 터지지만 않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을 지금 돌이켜보니 뭐가 그리도 치열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만큼 자꾸만 추해졌던 것 같다. 연애를 하면 이상하게 나의 마음은 어렵게 결정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쉽게 판단해 삶의 문맥을 오독하기 마련이다. 연애의 속성은 참으로 간사하다. 언제나 더 잘하고 싶을 때 더 실수를 하게 되고 더 사랑받고 싶을 때 내게 있는 가장 덜 사랑스러운 모습이 발현된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선 내 가장 추한 모습을 비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구리 공주의 이야기처럼 미녀와 야수처럼 말이다. 뭐 꼭 동화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만약 내 가장 나약한 모습조차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나 역시 기꺼이 그를 사랑할 만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장 못난 모습을 하고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꽤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사랑이란 게 세상을 구원하는 정도라면 내가 가진 추하고 못난 모습쯤은 가장 사랑스럽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해보니 왜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냐며 떼를 썼던 그때의 난 언제나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찾아 헤맸던 것 같다. 사랑은 등가 교환이 아닌데 나는 내가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면 이 게임에서 이기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거절감이 쌓여가고 자존감은 낮아졌다. 나는 상대방이 어떠해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모순된 마음과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사실 지금도 이 못된 버릇을 완전히 버리진 못한 것 같다. 나는 여전히 신데렐라 이야기보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보다 한참 잘난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날 사랑해주는 신데렐라의 사랑 이야기는 내겐 여전히 먼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편하고 연애를 갱생 프로젝트쯤으로 생각하고 상대방 좋은 일만 시켜주고는 넌 참 좋은 여자야 하는 말로 위안을 얻는 것도 여전하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세상을 구원할 만큼 대단하다는 그 사랑이 내게도 온다면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못나도 더 큰 사랑으로 덮어줄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난다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힘을 깨달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가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헤어진다. 연애에 있어서 가장 묻기 쉽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바로 나의 감정에 대한 것이다. 벌어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상대방의 의중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는 건 감성과 이성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루어진다면
나의 감정을 판단하는 건 오로지 나에게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은 내 마음의 좌표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호불호를 가리는 문제와는 별개로 작동되는데, 연애를 시작할 때는 불호에 해당하는 감정이 촉매제가 되고, 연애를 끝낼 때는 호에 해당하는 감정 때문에 오히려 연애를 끝내기도 한다. 쉽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지독히 서로를 미워하는 앙숙 같은 사이에서 연애가 발현되는 걸 자주 목격하지 않는가? 물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이 신경 쓰인다는 건 뭐 그렇고 그런 의미가 된다. 반대로 연애를 끝낼 때 우리는 죽일 듯 미워하며 끝내는 관계만큼이나 흔하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헤어지기도 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갈등이 없다는 것이고, 갈등이 없다는 건 그만큼 서로에게 바라는 게 없다는 의미로 치환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다는 건 좋은 의미지만 연애에서만큼은 다르다. 연애라는 관계에서 권태만큼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단 한 번도 권태감을 맛본 적이 없는 조금 특이한 부류의 인간이다. 삶 역시 권태를 느낄 새도 없이 굴곡지게 흘러왔고, 그 삶을 따라 흐르는 연애도 각기 다른 종류의 갈등을 빚으며 날 잠시도 가만두지 않았다. 난 언제나 아무 이유가 없어서 헤어지기보단 무슨 이유에서든 헤어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 아, 오래 숙성된 연애가 내는 익숙하고도 묵직한 그 맛을 언제쯤 맛보아 알 수 있을까? 권태기를 겪는 게 소원인 한 연애 지상주의자의 바람은 아무나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권태에 대해 곱씹다 보니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했다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애정과 증오가 동전의 양면 같은 성질이라 쉽게 구별이 가지 않아 애증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반면, 애정과 권태는 서로 대척점에 있다. 권태를 이겨내고 다시 애정관계로 돌아가는 건 그만큼 길고 어두운 길이라는 뜻이다. 항상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곧 숨이 넘어갈 듯 숨이 막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공기의 소중함을 알 수 없고, 목이 찢어지는 것 같은 갈증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물의 소중함을 알 리가 없듯, 매일 한결같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후한무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뇌는 변하지 않는 것엔 자극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태기는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달리 찾아오는 시기의 문제이며, 그 역시 사랑의 크기보다는 각각의 개체들이 얼마나 더 자극에 예민하고 둔감하냐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권태기를 맞지 않는 연애는 권태기를 맞이하기 전에 헤어지는 경우 딱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애하는 한 언젠가 한 번쯤 필연적으로 권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거나 혹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헤어지거나, 연애의 결말은 결국 이렇다. 상처를 냈으니 치료비는 물어주고 가. 상처받는 건 정말 아프다. 혼자 길을 걸어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보다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 넘어지는 게 더 아프다. 혼자 걸어가다 넘어지면 쪽팔려서 아픈 것도 잊어버리지만, 누군가 밀어서 넘어지면 원망할 구석이 있어 더 서럽게 울게 된다.
마음에 난 상처도 그렇다. 혼자 아픈 건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숨기게 돼 곪기 쉽고, 남이 낸 상처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더 드러내고 위로받고 싶기 마련이다. 그래서일까? 나는 티내지 못하는 짝사랑은 유난히 길고 마음껏 티낼 수 있는 연애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애가 짧아진 이유를 곱씹어보니 내가 달라져서 그렇다. 예전엔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내도 따져 묻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괜히 마음에 짐을 주지 말자. 오히려 그 사람도 상처받을지 모르잖아. 이런저런 말들도 상처를 방치해뒀고, 골마버린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기도 했다. 그 흉터들은 다음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되거나 어렵게 시작한 연애의 걸림돌이 되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이미 끝나버린 연애에 이제와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나보다 그 관계를, 상대방을, 우리가 보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던 탓에 연애가 끝난 후 뒤따라오는 모든 걸 혼자서 책임져야만 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고 내 이름 앞으로 된 보험료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어른이 됐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 배웠는데, 상처를 낸 사람에게는 치료를 요구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몸에 난 상처든 마음에 난 상처든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처가 곪지 않도록, 그래서 흉터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됐다. 그 뒤로 나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는 자연 치유가 되게 놔두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처는 그냥 둬 곪게 만들지 않는다. 상처보다 흉터가 더 오래 간다는 걸 시간이 알려줬기 때문이다. 예전엔 내가 아플 때 걱정하지 않는 그에게 서운해하지도 못했던 내가, 이제는 아플 때 달려오지 않는다며 헤어짐을 따져 물을 수 있게 됐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면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언의 폭력을 참지 않게 됐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눈빛을 외면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먼저 떠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게 됐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했던 내가 연애에 있어 최소한의 예의를 요구하게 됐다. 그렇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내 연애가 짧아진 건 연애라는 이름으로 날 함부로 상처낸 사람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가 가벼워져서도 연애가 쉬워져서도 아니다. 이 연애가 끝날 것이 두렵고 다시 혼자가 되어 맞이할 외로움이 버거워서 상처를 모른 척하고 잘못을 묵인했던 바보짓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의미 없는 기념일 늘리기를 청산하고 더 상처받기 전에, 흉이 남기 전에 소독하고 밴드를 붙였기 때문이다. 그래, 내 연애가 일찌감치 종결을 맞이한 건 자기가 상처를 내는 줄도 몰랐던 머저리 같은 그들의 탓이고, 자기가 낸 상처인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한 못돼 먹은 그들의 탓이며, 조금 예민하고 잘 얹히는 나의 잔병치레를 받아줄 여유조차 없이 연애를 시작한 그들이 문제다. 나에겐 날 파괴할 권리도 있지만 날 보호할 의무도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상처낸 사람에게 치료비를 요구해도 된다. 과실에 따라 쌍방과실일 수도 있고 나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덮어두지만 않는다면 상처는 분명 흉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연애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연애는 언제나 행복의 크기만큼 불행을 달고 온다는 것과, 그 무엇으로부터든, 그게 사랑이라 할지라도 날 지키는 건 나의 가장 큰 의무라는 사실이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감히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도 용기다. 언제나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서프라이즈는 연인 사이에 꽤나 정형화되어 있는 작은 이벤트다. 못 온다고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 기념일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꺼내는 선물 따위를 우리는 서프라이즈라고 말한다.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연인 사이의 서프라이즈의 사전적 정의다. 서프라이즈를 잘하면 되게 로맨틱한 사람으로 통하고 나 역시 일부 동의한다. 아무 날도 아닌데 지나가는 길에 생각났다며 건네는 선물이 사랑스럽지 않을 리 없고, 오늘 만날 예정이 아니었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를 본다면 달려가 안기지 않을 자신이 없다. 그렇다. 분명 서프라이즈는 평범한 일상 속의 기분 좋은 이벤트고 연인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접착제이며 연애에 있어 보편 타당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연인에게 서프라이즈로 찾아가는 행위에 더 깊숙한 마음속으로는 들어가 보면 핑크빛이던 그 색이 조금은 달라진다. 엄밀히 말해 상대방의 일상에 갑자기 끼어드는 서프라이즈는 사랑의 표현이기 이전에 자기의 표현이자 상대방이 준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랑에 대한 답례이다.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찾아가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 날 환영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의 집 앞에 무작정 찾아가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체가 선물이 될 거라는 높고 넓고 깊은 자기애가 없다면 어찌 약속도 없이 그가 기뻐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그의 집 앞에 갈 수 있겠는가? 분명 서프라이즈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하는 애정 표현 중 하나다.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무작정 찾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달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도 날 반겨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게 내 발목을 잡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코앞에서 마주해버렸기 때문이다. 동어 반복을 하자면 나는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애가 큰 편이 절대 아니다. 내 사랑에 대한 결론은 언제나 똑같다.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관심과 거리. 내 사랑은 언제나 기쁨이 돼야 한다는 강박. 상대방의 취향과 스케줄에 맞춰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자기 합리화의 삼중주가 비좁은 내 사랑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다. 좀 더 배짱 있게,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거침없이 사랑하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니 노력할수록 쉽지 않다. 노력하지 않는 것에 노력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부터가 고역이다. 언제부턴가 사랑이 언제나 수고롭고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이 돼버린 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걷듯 연애라는 가시밭길을 걸을 뿐이다. 고해성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연애 지침서가 아니라는 걸 이쯤에서 명심해 두길 바란다. 이 책은 세상에서 연애가 제일 어려운 한 연애 지상주의자의 일기장이다. 다만 자물쇠가 잠긴 서랍이 아니라 서점 가판대에 올라와 있을 뿐. 이 일기장을 훔쳐보는 김에 한마디 하자면 나는 비록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한 끗 모자라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언제나 그 사람보다 당신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마음껏 그의 집 앞에 찾아가 내가 오니까 좋지 하고 팔짱을 끼고 으스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념일을 깜빡한 날 짠, 내가 선물이야
하고 꽃받침을 하고 그 위기를 모면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고 당신을 만나는 모든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길, 모두가 서로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길, 자신을 향한 단단한 사랑 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고 무럭무럭 키워가길. 어쨌든 이렇게 연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끝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많이 사랑하고 또 그래야지 연애가 더 건강하다. 여기 책에 쓰여 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사랑하고 또 그 자기애를 바탕으로 많이 표현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연애 때문에 비참하고 또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들로 인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오늘 식디의 책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디의 책 라디오.